It's f***ing disgusting. Last time I went to Japan, it is like too dry outside. They're gonna steal them. They steal them. The dirty ones, they steal. So you have to wrap it so many times. It's f***ing disgusting, bro. 마침내 일본의 치부가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여성 기자가 우연히 입수한 오래된 문서였습니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지시가 담긴 공식 문서, 극우 세력의 협박과 가족에 대한 테러에도 기자는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 SNS와 CNN, BBC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의 편이 되었습니다. 저런 짓을 하고도 사람이냐? 당장 한국에 사과하라. 일본 전역에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고 국제적 망신을 견디지 못한 일본 정부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여성 기자가 일본의 치부를 전 세계에 폭로한 그 통쾌한 현장으로 지금 안내합니다. 저는 야마다 사요리라고 합니다. 32살의 평범한 여성 기자였죠. 2024년 가을,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야근을 마치고 막차를 타려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텅 빈 계단에서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손으로 저를 붙잡고 계셨어요. 기자님이시죠? 야마다 기자님.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제 어머니가 간호사로 일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저에게 주시며 언젠가 용기 있는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죠. 50년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봉투를 열어보니 누렇게 변색된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일본군 대본령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공문서였습니다. 제목은 특별정신대 동원에 관한 건이었고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조선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는 14살에서 25살, 각 지역별 할당 인원수, 그리고 저항하는 자는 즉시 처분하라는 잔인한 명령까지. 제 손이 멈출 수 없이 떨렸어요. 함께 들어있던 또 다른 문서는 더 끔찍했습니다. 어느 일본인 간호사의 일기장이었는데 그녀가 목격한 위안소의 참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을 상대해야 했던 어린 소녀들, 병들어 쓸모없어지면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한 여성들. 오늘도 16살 조선 소녀가 자살했다.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공범이다. 간호사의 일기를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같은 여성으로서 그들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솟구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보수적이고 특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어요. 게다가 저는 여성이었고 일본 언론계에서 여성이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어요. 문서의 진위를 전문가들에게 비밀리에 확인받았고 추가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선배 여기자 두 분을 찾아갔습니다. 모리 선배와 가와무라 선배는 저보다 10년 이상 경력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문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모리 선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유리, 이건 정말 위험해.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가와무라 선배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특히 너처럼 젊은 여자가 이런 걸 폭로한다면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너도 알잖아. 두 분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선배님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 문서를 제게 전해준 할머니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 일기를 쓴 간호사를 생각하면 외면할 수 없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기자로서 저는 이 진실을 밝혀야 해요. 두 선배는 한숨을 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모리 선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네가 정했다면
우리가 뒤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특히 후지타 부장은 절대 피해. 후지타 마사오 편집국 부장. 극우 성향으로 유명하고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는 것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의 진위를 재차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찾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첫 기사를 발행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가기 전날 제가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회사 복도에서 후지타 부장과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후지타 부장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마다, 너가 요즘 이상한 걸 캐고 다닌다며?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복도였지만 그의 위협적인 태도는 숨길 수 없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역사 자료를 조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특유의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가 뭘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 그런 조작된 쓰레기로 우리 일본을 더럽히려는 거냐?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기자의 의무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사실? 웃기지 마. 여자가 감히 그런 더러운 일에 손을 대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너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일본이 약해지는 거야.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협박했어요. 경고하는데 그 일에서 손 떼. 안 그러면 네가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아니, 그 전에 네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는 제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와 모욕감,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협박은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어요. 이런 인간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2024년 12월, 저는 첫 번째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서 발견이라는 제목으로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인터넷은 난리가 났어요. 처음엔 충격과 놀라움의 댓글들이 올라왔지만 곧 극우 세력들의 조직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야마다 사요리는 한국의 돈을 받은 매춘부.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면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누가 인연이랑 잤는지 조사해봐야겠네. 성적 모욕이 가득한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제 개인 정보를 캐내려는 시도도 있었고 합성음란 사진까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자 동료들은 대놓고 저를 무시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매국노, 김치녀 같은 욕설을 속삭였습니다. 특히 후지타 부장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부서 회의 때마다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습니다. 야마다 기자는 요즘 픽션 소설을 쓰느라 바쁜가 보군. 아, 맞다. 여자들은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지. 특히 그런 야한 상상력 말이야. 남자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고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화장실에 갔다가 충격적인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과 함께 온갖 성적 욕설이 적혀 있었어요. 야마다는 위안부라는 문구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구역질이 났습니다. 료타가 몰래 다가와 위로했어요. 그는 신입 기자로 제가 교육을 담당했던 후배였죠. 선배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선배님이 옳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료타, 고마워. 하지만 너도 조심해. 나랑 가까이 지내면 너도 타겟이 될 거야. 하지만 더 큰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가는데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뒤를 돌아보니 덩치 큰 남자 서너 명이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빨리 했지만 그들도 속도를 높였어요.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점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편의점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야마다 사유리냐? 네가 계속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마. 여자가 밤길을 조심해야지, 안 그래? 전화는 끊어졌지만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 후로도 협박 전화는 계속됐고 점점 더 구체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네 집 주소 알아. 혼자 사는 여자가 문단속을 잘해야지. 내일 네가 입을 옷 색깔도 알아.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면 어렵다는 대답만 들었어요. 집 현관에는 동물의 시체나 오물이 놓여 있는 날이 많아졌고 우편함에는 협박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얼굴에 X 표시를 한 사진도 있었어요. 회사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여자 동료들조차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먹는 게 일상이 됐죠. 어느 날 후지타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부장실에 들어가니 다른 남자 간부들도 여럿 있었어요. 야마다, 네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저는 진실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진실? 그런 건 없어. 네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지. 그리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일본 여자가 일본을 욕되게 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옆에 있던 다른 간부가 거들었어요. 솔직히 여자가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야. 감정적이고 히스테리컬하게 접근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야마다, 너 결혼도 안 했다며? 그런 걸 보면 네가 왜 이런 일에 집착하는지 알 것 같은데.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어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해고하실 건가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글쎄, 여자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 거야. 부장실을 나오며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제가 쓴 기사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자인 제가 감히 그들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복도에서 료타를 만났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들으셨어요? 후지타 부장이 이번 주 황금시간대 토크쇼에 나간대요. 선배님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토크쇼는 수백만 명이 보는 프로그램이었고 후지타 부장이 그런 곳에서 저를 공격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료타의 말대로 후지타 부장은 그 주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을 켰어요. 요즘 저희 회사의 한 여성 기자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문서를 가지고 선정적인 기사를 써서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켰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 기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보십니까? 후지타는 비웃음을 띠며 말했어요. 글쎄요. 3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한 여자가 뭔가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런 일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거나. 방청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욕실로 달려가 토했어요. 분노와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날 회사는 더욱 끔찍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고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메일함에는 후지타 부장님 말이 맞네. 욕구불만이구나 같은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점심시간, 옥상에 올라가 혼자 울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료타였어요. 선배님. 가. 너까지 이런 꼴 당할 필요 없어. 하지만 료타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배님,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도 전쟁 때 간호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비슷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위안소에서 본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저는 놀라서 료타를 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이 용기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할게요. 료타의 말에 저는 다시 울음이 터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온 메일이었습니다. 야마다 기자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진실을 지지하는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작은 카페 안쪽 방에 여성 열댓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야마다 기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사토 교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당신의 용기에 감명받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여성 한 명이 말했어요. 저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도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공개할 용기가 없었어요. 기자님이 먼저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한 분도 계셨어요. 저는 전쟁 때 학생이었어요. 같은 반 친구들이 갑자기 사라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기자님이 밝혀주신 그런 곳으로 끌려간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성들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했어요. 사토 교수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사실 도쿄대 도서관 지하 서고에 관련 자료들이 더 있어요.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지만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며칠 후 사토 교수의 도움으로 추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일본인 간호사들의 증언 기록이었습니다. 조선 여자아이들이 하루에 30명, 40명을 상대했다. 거부하면 구타당했고, 임신하면 강제로 낙태시켰다. 도망치려다 잡힌 아이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그들이 겪은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료타도 계속 도움을 줬어요. 그는 IT에 능숙해서 온라인 공격을 막는 방법을 알려줬고 안전한 통신 수단을 마련해줬습니다. 선배님, 그리고 이것도 발견했어요. 쿠지타 부장이 극우 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지원 덕분에 저는 두 번째 기사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이번엔 일본인 간호사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발행하기 전날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집 안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컴퓨터는 부서져 있었고 서류는 찢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벽에는 빨간 페인트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음은 네 차례다. 무서워서 다리가 풀렸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단순 절도 사건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CCTV도 고장이라며 확인을 거부했어요. 그날 밤은 료타의 도움으로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새벽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사유리야, 무슨 일이니?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네 얘기를 하고 갔어.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저는 곧바로 부모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내내 손이 떨렸어요. 그들이 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건드리기 시작한 거였죠. 부모님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사유리야,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니? 그 남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무 끔찍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 아버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딸아, 그만하는 게 어떻겠니? 네가 옳은 일을 한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위험한 일은.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를 그런 여자라고. 위안부나 다름없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저는 어머니를 안고 같이 울었어요. 제가 받는 고통도 힘들었지만 부모님까지 이런 모욕을 당하게 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괴로웠습니다. 2025년 1월 두 번째 기사가 나갔습니다. 일본인 간호사들이 증언하는 위안소의 참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반응은 첫 번째보다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번엔 극우 세력들이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제 사진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고 온갖 합성 사진과 루머가 만들어졌습니다. 야마다 사유리의 진짜 정체 제1교포 매춘부, 정신병원 입원 기록, 공개 망상증 환자, 전 남자친구 폭로 변태적 성욕의 소유자.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었어요. 특히 제가 여성이라는 점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회사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후지타 부장은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했습니다. 야마다, 너 같은 여자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어. 정신병원에나 가서 치료받아라. 어느 날은 회사 여자 화장실에서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남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마다가 들어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가르쳐줘야겠어. 문을 잠갔지만 그들이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다른 여직원이 들어와서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갔지만 그 공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후지타 부장이 다시 TV에 출연했어요. 이번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야마다 사유리라는 여자는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고 남자 관계도 복잡하고 아마 위안부 문제에 집착하는 것도 그녀 자신의 성적 트라우마 때문일 겁니다. 진행자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역사 문제로 포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32이나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정상적인 여자라면 이런 선정적인 주제에 집착하지 않죠. 방송이 끝난 후 제 핸드폰은 폭발했어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들, 대부분은 성적인 내용의 협박이었습니다. 네가 위안부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상대해줄게. 오늘 밤에 찾아갈 테니 준비하고 있어. 메시지도 끔찍했어요. 제 나체 합성사진과 함께 온갖 성적 모욕이 담긴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동생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언니, 우리 학교에도 언니 얘기가 퍼졌어. 친구들이 우리 집안 이상하다고. 나 학교 못 다니겠어. 막내 여동생은 대학생이었는데 그 아이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집에도 못 가고 회사 근처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데 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인터넷에 제 가족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부모님, 여동생, 그리고 친척들까지. 야마다 집안 여자들은 다 이상한가? 어머니도 젊었을 때 그랬겠지. 여동생 연락처 아는 사람? 댓글들을 보며 저는 절망했어요. 내가 시작한 일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료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지금 어디세요? 급히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여성 모임 쪽에서 중요한 제안이 있대요. 약속 장소에 가니 사토 교수와 다른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사토 교수가 말했어요. 야마다 기자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젊은 활동가가 설명했어요. 한국의 여성단체와 연락이 닿았어요. 그쪽에서 기자님을 초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는 놀랐어요. 한국?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일본을 떠나면 도망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더 큰 진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당신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특히 여자 혼자서는. 사토 교수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계속 활동할게요. 기자님은 한국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아오세요. 그게 지금으로선 최선입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에 간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남아있다가는 정말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근길에 검은 승용차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야마다 사유리, 마지막 경고다. 모든 기사를 철회하고 사과문을 써라. 안 그러면 네 여동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 남자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여동생이 학교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예쁘더라, 네 여동생. 언니처럼 고집 부리면 안 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저는 견딜 수 있어도 가족은, 특히 여동생은 절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료타와 여성 모임의 도움으로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출국 전날,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는 제 결정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사유리야,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비록 무서운 일을 겪고 있지만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 어머니는 작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건 네 외할머니가 남기신 거야. 할머니도 전쟁 때 여자로서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대. 이게 너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과 짧은 편지가 있었어요. 외할머니가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하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외할머니의 편지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후손들에게. 나는 전쟁 중 육군병원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목격했다. 특히 조선에서 온 어린 여자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나는 비겁하게도 침묵했다. 이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았다. 언젠가 누군가는 그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외할머니도 그 시대를 살았던 여성으로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사유리야, 할머니가 못다 한 일을 네가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여자들은 너무 오래 침묵했어.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야. 아버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딸아, 처음엔 네가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게 걱정됐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그게 내 딸이라는 게 자랑스럽구나. 여동생 유미도 있었어요. 22살의 대학생인 유미는 그동안 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죠.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겁먹어서. 하지만 이제 알았어. 언니가 얼마나 용감한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오면 나도 도울게.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료타가 찾아왔어요. 그는 제가 쓸 새 신분증과 항공권을 건네줬습니다. 선배님,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항까지는 제가 모실게요. 료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선배님, 사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선배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존경했어요. 아니, 그 이상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놀라서 료타를 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료타, 지금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배님이 떠나기 전에 꼭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선배님을 지키고 싶었던 건 단순히 후배로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료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료타, 고마워. 정말 힘이 됐어.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을 먼저 끝내야 해. 돌아오면 그때 얘기하자. 료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릴게요.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다음날 새벽,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료타와 여성 모임에서 나온 분들이 교묘하게 그들의 시선을 돌려줬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야마다 사요리. 돌아보니 후지타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몇 명의 남자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어디 도망가려고? 겁쟁이 같은 년. 역시 여자는 뭘 해도 안 되는군. 저는 후지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진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후지타가 다가오려 하자 공항보안요원들이 막아섰어요. 사토 교수가 미리 연락해둔 거였죠. 건드리지 마세요.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저는 당당하게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후지타가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야 긴장이 풀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일본 땅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라,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나라. 2시간 반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니 야마다 사요리 기자님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야마다 기자님.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나온 김혜원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혜원 씨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했습니다.
힘든 여정이셨죠? 우선 숙소로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들은 내일 뵙기로 했어요.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구경했어요. 일본에서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깨끗한 거리, 활기찬 사람들. 놀라셨나요? 일본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우리도 많이 발전했답니다. 숙소는 작지만 아늑한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김혜원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참, 그리고 이거. 그녀는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할머니들의 증언 기록이에요. 내일 만나기 전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숙소에서 김혜원 씨가 준 자료를 읽기 시작했어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14살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본 순사가 트럭에 태웠다. 엄마를 부르며 울었지만 소용없었다. 하루에 40명, 50명. 숫자도 세지 못했다. 거부하면 맞았다. 도망치려다 잡힌 친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임신했을 때 강제로 수술을 받았다. 마취도 없이. 그 후로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종이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음날 아침, 김혜원 씨가 데리러 왔어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으로 갈 거예요. 할머니들이 함께 생활하시는 곳이죠. 차로 1시간쯤 가니 조용한 시골 마을이 나왔어요. 나눔의 집 입구에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할머니 몇 분이 거실에 모여 계셨어요. 그중 한 분이 일어나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일본에서 온 기자구나. 어서 와라. 박정희 할머니였어요. 92살이라고 하셨는데 눈빛이 맑고 또렷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일본 사람 다 미워하는 거 아니야. 특히 너처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은 고맙지. 다른 할머니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일본에서 받았던 차가운 시선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정희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평안도에서 살았어. 15살 때야. 일본 순사가 와서 공장에 일하러 가면 돈을 많이 번다고 했지. 우리 집은 가난했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차를 타고 또 탔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 중국 어디쯤이었을 거야. 도착하니까 공장이 아니고 군인들이 줄을 서 있었어. 저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주름이 많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첫날 밤에 20명이 왔어. 나는 아직 아이였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정신을 잃었지. 깨어나니 또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옆에 계시던 김순옥 할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냥 물건이었지.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는 물건. 이정숙 할머니가 소매를 걷어 보이셨어요. 팔에 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도망치려다 잡혔어. 칼로 그었지. 다른 애들 보라고. 그래도 또 도망쳤어. 그때마다 맞고 또 맞고. 저는 울면서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본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박정희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울지 마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오히려 고마워. 일본에서도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점심을 함께 먹으며 할머니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해방 후에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사연, 평생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한 한 악몽에 시달리는 밤들. 제일 억울한 건 우리를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거야. 우리가 돈 받으려고 거짓말한다고? 차라리 이런 기억이 없었으면 좋겠어. 오후에는 역사관을 둘러봤어요. 그곳에는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한 그들의 고통이 생생하게 전달됐어요. 특히 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뗄 수 없었어요.
어린 소녀가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림이었는데 소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핏빛이었습니다. 김혜원 씨가 설명했어요. 강덕경 할머니 작품이에요. 매일 밤 이 장면이 꿈에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 저녁 무렵 할머니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박정희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전해줘.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고. 진심 어린 사과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약속, 그것뿐이라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김혜원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들이 처음엔 일본 기자 온다고 해서 걱정하셨어요. 또 상처받으실까봐. 하지만 야마다 기자님 기사를 읽고는 만나고 싶어 하셨죠. 할머니들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할머니들은 미움보다는 용서를 택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용서는 진실 인정과 사과가 먼저죠. 그날 밤 호텔에서 일본에 있는 료타에게 연락했어요. 료타, 나 괜찮아. 오늘 할머니들을 만났어. 정말 마음이 아팠어. 료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배님, 여기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선배님 기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몇몇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료타는 걱정스러운 소식도 전했어요. 쿠지타 부장이 선배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대요. 그리고 선배님 부모님 댁 주변에 계속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가족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김혜원 씨의 안내로 여러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간 곳은 서울대학교 정진성 교수의 연구실이었어요. 정 교수는 위안부 문제 전문가로 수십 년간 연구를 해오신 분이었어요. 야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용기 있는 보도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가진 자료들을 보여드릴게요. 정 교수의 연구실은 자료로 가득했어요. 일본군 문서, 피해자 증언록, 각종 사진 자료들. 그 중에서도 충격적인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건 일본 방위청 도서관에서 발견된 자료예요.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저는 자료들을 카메라로 찍으며 메모했어요. 일본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문서를 보세요. 위안부 모집에 관한 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자발적으로 온 것처럼 위장하라는 지시가 있어요. 정말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진실을 숨길 계획이었던 거죠. 오후에는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피해자들의 증언도 있었어요. 네덜란드, 중국, 필리핀. 일본군의 만행은 아시아 전체에 걸쳐 있었습니다. 박물관 윤미향 관장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본이 계속 부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배상금 때문이에요. 인정하면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하니까. 하지만 할머니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명예 회복이에요. 저녁에는 서울 시내로 나왔어요. 김혜원 씨가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죠. 명동, 강남, 홍대. 어디를 가든 활기가 넘쳤어요. 젊은이들은 세련됐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상점들은 현대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가르치나요? 김혜원 씨의 질문에 저는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후진국이라고 배웠어요. 일본의 도움으로 겨우 발전했다고. 그런데 와보니 완전히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더 발전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왜곡이죠. 역사도 현실도 모두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강공원을 걸으며 김혜원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길 바랄 뿐이죠. 독일을 보세요.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신뢰받고 있고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일본은 왜 독일처럼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때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토 교수였습니다. 야마다 기자님, 좋은 소식이에요. 도쿄대 여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지지 집회를 열었어요. 진실을 위한 여성들의 연대라는 이름으로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일본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나쁜 소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쿠지타가 한국의 극우 단체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기자님을 압박하려는 것 같아요. 셋째 날, 저는 다시 나눔의 집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옥선 할머니의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부산에서 끌려갔어. 16살이었지. 중국 만주 어디쯤이었나. 하루는 일본 군인이 100명도 넘게 왔어.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다 반복했지. 이옥선 할머니는 말을 잇기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끔찍한 건 임신했을 때야. 군의관이 와서 배를 칼로 갈랐어. 마취도 없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곧 조용해졌지.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엉엉 울었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도 증언해 주셨어요. 해방되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날 반기지 않았어. 더러운 여자라고, 일본 군인들한테 몸 판 여자라고. 그게 더 아팠어. 결혼도 못했지. 누가 우리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맡겠어? 평생 혼자 살았어.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이 잃은 것은 단순히 몇 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삶 전체를 빼앗긴 거였어요. 점심 식사 후 할머니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박정희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야마다 기자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거야? 일본에서 여자가 이런 일 하면 힘들 텐데.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엔 기자로서의 사명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같은 여성으로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껴요. 이옥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여자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지. 남자들은 몰라. 우리가 겪은 고통을. 그때 김복동 할머니가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있잖아, 일본 여자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었어. 오키나와 여자들. 자기 나라 여자들한테도 그랬다고. 저는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군인들이 오키나와 여자들도 위안부로 끌고 갔어. 일본 정부는 자국민도 버린 거야. 이 사실을 알고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일본 정부는 정말 모든 여성을 도구로만 봤던 거였습니다. 오후에는 할머니들이 미술 치료를 받는 모습을 봤어요. 그림으로 자신의 트라우마를 표현하고 치유하는 시간이었죠. 한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두운 방에 갇힌 소녀,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검은 그림자들. 하지만 그림 한 구석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고, 거기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빛이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희망이지. 언젠가는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 그것 때문에 살아남았어.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박정희 할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야마다 기자, 이거 가져가. 할머니가 건네준 것은 작은 팔찌였어요. 이건 우리가 만든 거야. 평화의 팔찌라고 하지. 너 같은 용기 있는 여자가 차줘야 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팔찌를 받았어요. 할머니, 꼭 일본에 돌아가서 진실을 알릴게요. 약속해요. 숙소로 돌아와서 료타에게 전화했어요. 료타, 오늘도 할머니들을 만났어. 일본인 여성 피해자도 있었대. 오키나와 여성들이. 네? 정말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일본 정부가 얼마나 철저히 숨겼는지. 료타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선배님, 내일 긴급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에요. 일본의 여성 학자들과 운동가들이 모여서 선배님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대요. 희망적인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료타, 혹시 당신도 위험하지 않아? 나 때문에
괜찮아요. 저도 이제 각오했어요. 그리고 선배님이 돌아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다음날 아침, 김혜원 씨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야마다 기자님, 일본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후지타라는 사람이 한국의 극우 단체와 접촉했대요. 내일 나눔의 집 앞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할머니들을 직접 위협하려는 거였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한국 여성단체들이 대응 시위를 준비하고 있어요. 할머니들을 지켜야죠.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거예요. 일본의 야마다 사요리 기자는 우리의 동지입니다. 그녀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화여대, 서울대, 연세대의 여학생들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국경을 넘은 여성연대로 역사의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외로웠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일본에서도 큰 뉴스가 있었어요. NHK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톱으로 다뤄졌고 여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야마다 사유리를 지지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죠. 다음 날, 나눔의 집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한쪽에는 한국의 여성 단체들이, 다른 쪽에는 극우 세력들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집 안에 계셨지만 밖에 소란에 불안해하셨어요. 저는 할머니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킬게요. 박정희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우리 딸. 일본 여자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싸워주다니.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극우 세력들이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거짓말쟁이들, 돈에 눈먼 매춘부들.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눔의 집 앞에 나가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할머니들을 지지하는 한국 여성들이, 다른 쪽에는 극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확성기를 들고 앞으로 나갔어요. 저는 야마다 사유리입니다. 일본에서 온 기자입니다. 순간 양쪽이 조용해졌어요. 극우 세력 중에서 한 남자가 일본어로 소리쳤습니다. 배신자, 매국노.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는 일본인이지만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들의 증언은 모두 사실이에요. 제가 찾은 일본 정부 문서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들이 집에서 나오신 거예요. 박정희 할머니를 비롯한 여러 할머니들이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박정희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우리는 피해자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들이 진실을 인정한다면. 할머니들의 위험 있는 모습에 극우 세력들도 잠시 주춤했어요. 그때 한국 여성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노래였어요. 그 아름다운 화음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경찰이 개입해서 극우 세력들은 해산됐어요. 소동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료타였어요. 선배님, 저 지금 인천공항이에요. 뭐라고? 료타 왜?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그리고 중요한 자료를 가져왔어요. 직접 드려야 할 것 같아서. 2시간 후 호텔 로비에서 료타를 만났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쟤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배님,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료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일본 외무성 직원이 익명으로 제공한 거예요.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위안부 문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해온 내부 문건이에요. 자료를 펼쳐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역대 총리들의 지시사항, 증거인멸 계획, 피해자 회유 공작.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예요. 네, 그래서 직접 가져왔어요. 이메일로는 위험할 것 같아서. 저는 료타의 손을 잡았어요.
료타, 정말 고마워요.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려서 미안해요. 료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선배님, 아까 공항에서 못다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선배님을 사랑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사실 저도 료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료타, 이런 상황에서 고백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선배님이 어떤 위험에 처하든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료타를 바라봤어요. 진심이 가득한 그의 눈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도 료타를 좋아해. 이런 힘든 시기에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료타는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줬어요. 그 따뜻함에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김혜원 씨가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마다 기자님, 큰일 났어요. 일본에서 유미 씨가 폭행을 당했대요. 김혜원 씨의 전화를 받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동생 유미가 대학에서 극우 성향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료타가 저를 부축하며 일본의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엄마, 유미가 어떻게 됐어? 얼굴에 멍이 들고 갈비뼈도 다쳤대. 지금 병원에 있어. 그 아이들이 네 언니처럼 매국노가 되고 싶냐고 하면서 죄책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시작한 일 때문에 여동생이 피해를 보다니. 일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당장. 하지만 김혜원 씨가 만류했어요. 지금 돌아가면 위험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자님을 일본으로 유인하려는 거죠. 료타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선배님, 지금은 참아야 해요. 유미 씨도 선배님이 위험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유미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얼굴이 퉁퉁 부은 유미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유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울지 마. 나 괜찮아. 오히려 자랑스러워. 우리 언니가 이렇게 용감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유미는 부은 얼굴로도 웃으려고 했어요. 언니, 알아? 학교에서 나를 지켜준 친구들도 있었어. 다 여자애들이었지만 우리끼리 뭉쳐서 맞섰어. 그래도 다쳤잖아. 언니가 하는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언니, 끝까지 해. 우리 가족 모두 언니를 지지해. 여동생의 말에 오히려 제가 힘을 얻었어요.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일본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였어요. 유미를 폭행한 자들을 처벌하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춰라. 야마다 사유리를 지지한다. 특히 도쿄 시부야에서는 5,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유명 여배우들과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야마다 기자님,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여성들이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위안부 문제가 아니라 여성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서도 연대 집회가 열렸어요. 이화여대, 대강당에 1,000명이 넘는 여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본의 야마다 기자와 유미 씨를 지지합니다. 국경을 넘은 여성연대. 저는 집회에 참석해서 인사를 했어요. 한국의 여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집회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는데 일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일본 사람이에요. 전쟁 때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여기 살고 있죠. 할머니는 낡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이건 내 친구가 쓴 일기예요. 도쿄에서 간호사로 일했는데 위안부 모집에 가담하게 됐대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 일기를 남기고 죽었어요. 일기를 읽어보니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모집했는지,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 이걸 공개해도 될까요? 그럼요. 친구도 그걸 바랐을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기를. 며칠 후,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와 할머니들의 증언, 그리고 새로 입수한 일기까지 공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제는 인정하고 사과할 때입니다. 기자회견장에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모였어요. CNN, BBC, 르몽드. 이제 이 문제는 국제적 이슈가 된 거죠.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료타가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온기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집을 방문했어요. 할머니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박정희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잘 가라, 우리 딸. 일본에 가서도 씩씩하게 싸워. 우리가 응원할게. 다른 할머니들도 한 분 한 분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따뜻함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김혜원 씨가 말했어요. 야마다 기자님,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의 모든 여성들이 당신과 함께 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 명의 한국 여성들이 모여서 저를 환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마다 사유리, 힘내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료타가 말했어요. 선배님, 저는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선배님을 맞이할 사람들을 조직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료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랑해요, 선배님.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비행기에 오르며 뒤를 돌아봤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마다 사요리 기자를 환영합니다. 진실을 밝힌 용기에 감사합니다. 그 중심에는 료타와 사토 교수, 그리고 처음 보는 많은 여성들이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야마다 선배님, 저는 와세다대 신문학과 3학년이에요. 선배님 덕분에 저도 진짜 저널리즘이 뭔지 알게 됐어요. 또 다른 중년 여성이 말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역사 교사예요. 이제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공항을 나오는 동안 계속 여성들이 다가와 격려해 주었어요. 물론 멀리서 극우 세력들이 욕설을 퍼붓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소수였습니다. 료타가 제 짐을 들어주며 말했어요. 선배님, 많은 게 변했어요. 특히 유미 씨 폭행 사건 이후로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차를 타고 도쿄 시내로 들어가는데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춰라. 사토 교수가 설명해 주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일본 전역에서 5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성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과 유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미의 얼굴은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아줬습니다. 언니, 잘 왔어. 봐봐 이거. 유미가 보여준 것은 SNS 화면이었어요. 샵야마다 사유리 지지 샵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 같은 해시태그가 일본 트렌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때문에 일본이 바뀌고 있어. 그날 저녁 긴급 전략 회의가 열렸어요. 여성 언론인, 학자,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한 여성 변호사가 말했어요. 쿠지타와 극우 세력들이 야마다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우리가 무료 변론을 맡겠습니다. 법정에서 오히려 진실을 밝힐 기회로 만들 거예요. 다른 활동가가 덧붙였어요. 국제 여성 단체들도 지원을 약속했어요. 유엔 여성기구에서도 주목하고 있고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의 유명 여배우 다카하시 레이코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종군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동원에 가담했다고 고백하셨어요.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셨죠.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폭탄과 같았어요. 일본의 톱스타가 가족의 과거를 공개하며 사죄한 것이니까요. 이어서 더 많은 증언이 쏟아졌어요. 우리 어머니도 위안부 모집에 동원됐었대요. 속아서 갔다가 진실을 알고 도망쳤다고. 우리 이모가 오키나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어요. 일본 정부는 자국민도 버렸어요. 방송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성 PD들이 중심이 되어 위안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여고생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전국 여고생 연합이 만들어져 역사 교과서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여고생 대표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진실을 배울 권리가 있어요. 야마다 선배님이 보여준 용기를 본받아 우리도 행동하겠습니다. 회사 상황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쿠지타 부장은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고, 대신 여성 부장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새 부장님은 저를 불러 말했어요. 야마다 기자, 당신이 옳았어요. 회사가 당신을 지원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법원에서도 희소식이 들렸어요. 쿠지타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고, 오히려 저에 대한 명예훼손과 성희롱으로 후지타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날 법원 앞에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모여 저를 응원했어요. 야마다 사유리는 무죄다. 진실을 말한 것은 죄가 아니다. 법정에서 저는 당당히 증언했어요.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다른 여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후지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속 진실을 보도할 겁니다. 그리고 한일 여성들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어떤 벽도 넘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여성 언론인, 학자, 활동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토 교수가 건배사를 했어요. 야마다 기자 덕분에 일본 여성들이 각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여성들이 만드는 새로운 일본을 위하여. 료타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선배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저는 료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어요. 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일본 정부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한 거예요. 일본군은 과거 위안부 강제동원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 교육을 개선하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드디어 진실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도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박정희 할머니가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야마다 기자, 고마워. 덕분에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겠어.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또 울었어요. 할머니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료타와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의미 있는 분들이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도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딸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그리고 계속 진실을 위해 싸워줘. 지금도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지하철역에서 할머니가 건네준 그 봉투. 그것이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진실은 때로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여성이라면 다른 여성들의 고통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고 진실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용기를 낸다면 세상은 분명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한 여성 기자가 목숨을 걸고 밝혀낸 위안부의 진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여성들의 연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보셨나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 진실을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고 진실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마다 사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잊혀진 역사의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진실은 공유될 때 더 큰 힘을 갖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